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지난 1일차 발사 때는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북한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상을 통과한 군사 정찰 위성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서 실패한 뒤 89일 만입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발사 소식을 알리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소 한 발의 정찰 위성이 오키나와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자정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고보다 1시간가량 앞선 기습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22일 새벽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이 내릴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발사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간부들과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자, 이번 대응 방안은 지난번과는 좀 다릅니다. 9.19 군사합의 이렇게 되면 끝이다.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영국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관 아래 한국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 군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운용 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최소한에 필요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회의 이후에 낸 입장문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며 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이 합의를 우리만 준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여러 번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그동안에는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다. 자, 그렇다면 효력 정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정지가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이 조항은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20km에서 40km 공역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접경 지역에 대한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곧바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였다면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국방당국이 효력 정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에 대비한 조치 사항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만큼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강경합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위성 기습 발사로 9.19 합의는 끝났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미 조선일보는 9.19 합의는 끝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저렇게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 직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문 나옵니다. 바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로 대응하겠다. 자, 1조 3항 뭐라고 돼 있느냐?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쪽은 다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항공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은 40km, 서부 지역은 20km를 적용한다.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지키지 않겠다. 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님, 네.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 선거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그러한 선언 없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훈련이라든가 감시 정찰이라든가. 예. 그런데 지금 1조 3항은 감시 정찰과 관련된 거예요. 비행 금지라는 것은 그 지역 내, 그러니까 고정익 비행기는 40에서 20km,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비행기는 15에서 10km 정도 비행을 못하게 하니까 예.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을 그 분계선 그 범위 내로 진입을 못 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후방에서 그것을 감시 정찰을 하다 보면은 각도상 북한은 산악 지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산의 뒤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의 활동을 파악하지 못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 도발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취약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이 9.19 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이렇게 정찰위성까지 쏘아 올린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비교 우위에 있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예방하기에 절대 필요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가동하겠다. 그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동창리에서 쏘면 기존에 우리가 정찰하는 방식으로는 뭐 상공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 북한의 도발이 연계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동창리에서 쏘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잡는 거는 레이더나 이런 거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전략 도발이라고 보는 것이고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긴장을 조성하려면은 북한의 기습 도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성 정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군단급, 사단급의 정찰 감시 자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9.19 합의로 인해서 그것을 그 범위 내 40에서 20km 동안 가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움직임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군의 역량을 묶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은 가동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1조 3항 효력 정지로 가는 것이고 전면 폐기는 아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면 폐기와 효력 정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효력 정지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지시켜 놓고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이 효력 정지는요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아마 1년 정지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건데 북한이 이걸 준수해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다시 준수하면서 아하. 긴장 완화를 논의하겠다. 그런 것이 효력 정지인 것이고 전면 폐기라는 것은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이제 끝이다. 근데 이거는요 국회 비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있어서 아하. 법률적으로도 복잡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정부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북한의 대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뭐 포즈라고 하죠. 일단 우리는 안 해 이제 안 할 테니까 그쪽에서 계속 좀 지켜달라. 그런데 계속 안 지키면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한다. 정찰 위성 띄우고 계속하겠다. 정찰 위성이 아니라 정찰 자산을 띄우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 잠시 뒤에 자세히 하나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이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궤도에 정확히 진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궤도에 올린 것만큼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 5월과 8월에 1, 2차 발사에서는 궤도에 진입을 못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위성체, 군사 정찰 위성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정찰 능력이 있고 해상도가 높은 화면을 북한 군사당국에게 전송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성공이다 평가하는 것은 이르고요. 과거 5월 달에 저희가 발사한 것을 갖다가 인양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해상도가 1m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광학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의 광학 기술이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그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위성은 올려요. 우리도 위성은 올립니다만 이게 이제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 또는 위성 로켓이라고 하죠. 로켓 쏘니까. 미사일은 이제 공격용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로켓이 올라와서 이 앞부분에 페어링이 분리하고 1단 분리, 2단 분리해서 요것만 이제 위성을 궤도 위에다 올려놓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이 궤도 위성 다 이제 우리 기술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 기술은, 그러니까 이 로켓 발사체 기술은 이미 ICBM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이 궤도에다 올린다는 거는 정확하게 목표에다 올려야 돼요. ICBM은 그냥 미국에다가 그냥 갖다가 멀리 쏘기만 하면 돼요. 멀리만 가면 되는데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 올리는 기술, 이 기술이 부족했어요. 근데 러시아에 가서 이번에 좀 많이 좀 얻어온 것 같아요. 예, 그런 징후가 아주 많이 드러나 있죠. 김정은의 러시아 방러 당시에도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인공위성 발사 기지를 갖다가 방문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나온 합의도 이러한 위성 기술 관련해서 북러 간의 협력을 시사했어요. 결국 북러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러시아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재래식탄을 러시아에다 주고 위성 관련 기술을 받아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발사를 성공한 것이 러시아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한 이 안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성공, 지난번에 푸틴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가서 그랬었잖아요. 우리 정부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예. 자,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도 조금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이미 그 전에 영국에서 NSC 회의가 열렸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알려드렸다시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보를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리면, 이날 이 국빈 행사 가운데 이 중간에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원 회의를 직접 윤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예. 합참 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고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조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1차적 조치로 조금 전 행해진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 NSC는 입장문을 냈는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 추진과 함께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린 겁니다. 이 정부는 정찰 위성 발사가 지난 2018년 체결했던 9.19 군사 합의 사항과 그 정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9.19 합의 가운데 지상과 해상 또 공중 완충구역
중에서 공중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효력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체결이 5년 만에 이른바 파기 수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정부의 이 즉각적인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이런 도발이 있으면 사실은 이 도발에 관한 정보를 뭐 국가정보원이든 국방부든 여기저기서 다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SC 회의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죠.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각기 그 독특하게 얻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응도 한번 점검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뭐고 뭐 성공 가능성 뭐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별로 다 점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뭐 그에 따른 뭐 훈련을 할 것이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를 하면 앞으로 뭐 어느 군의 어느 부서가 뭐 휴전선 인근에서 어떤 활동을 어디까지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후속 조치가 전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게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는 아니라는 거, 우리 정찰 자산을 제대로 가동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확성기라든가 대북 확성기라든가 이건 뭐 지금 9.19 군사합의에 묶여 있던 게 많았잖아요. 뭐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조 3항 그러니까 비행금지 구역만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효력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시 정찰 능력만 복원한 거고요. 다른 것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잘 짜여져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만큼 사실은 북한의 발사 징후를 우리 합참에서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북한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싸움이에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0시부터 쏜다고 예고했었어요. 오늘 0시. 그래서 뭐 12월 1일인가 그때까지 쏜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지나가는 뭐 선박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쏘는데 갑자기 어젯밤 10시 반인가 이때 갑자기 느닷없이 쐈어요. 일단 그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의도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북한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긴 시간을 이렇게 미사일 발사라고 항행 경보를 갖다가 통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이나 뭐 날씨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말이나 이때 개선되면 그때 쏴도 되거든요. 그때도 맑은 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당겨서 쐈다는 것은 결국 그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어야 한다. 과거 북한의 이러한 전략 도발을 보면은 정치적 상징성에 많은 비중을 맞춰왔어요. 예. 미국의 뭐 독립기념일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맞춰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북한의 전통적인 행보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다가 당한 게 아니라 대응도 바로 오늘 새벽에 쫙 다 나와버렸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요? 예, 그만큼 정부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저희가 뭐 북한의 동창리에서 이 발사하는 것은요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적어도 한 이틀 전부터는 확실히 단기일 내에 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영국에 가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 없이 아주 신속하게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요. 1조 3항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창리에서 쏘는 거 보자고 1조 3항 폐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방사포라든가 북한이 막 기습적으로 미사일 도발 막 하잖아요. 탄도미사일 쏘고 그거는 막을 수 있습니까? 1조 3항을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면?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의 그런 재래식 도발 같은 것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군사분계선의 인근에서 기습적인 도발이기 때문에 그 포착 시간도 짧아요. 그런데 위성 정보는 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공백이 깁니다. 그거를 메꿔주는 것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그렇죠. 우리의 군단급, 사단급 정찰 자산인데 그거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복원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재래식 기습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뭐 킬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즉각적인 탐지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탐지를 못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자, 이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정치적인 파장 뭐 혹시 있을까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뭐 5년 동안 이제 유지돼 왔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효력 정지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남북한이 한 600여 회의 회담이 있었고 그중에 합의서가 한 100여 개 이상의 합의서가 있는데 그동안 먼저 이걸 파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라는 행태를 조금 톤을 낮춘 것 같은데 역대 어느 보수 정부도 이걸 못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암만 해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에 대한 뭔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작동한 거 아닌가. 또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러한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지대를 설정하고 또 공중에서 20km, 40km를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 정찰 자산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있어서 더 선점한 영역인데 이걸 깨면 오히려 군사적 불안정을 조성하면서 뭔가 긴장을 유발하게 해서 이것이 정치적 이득을 가져오는 뭔가의 이런 거에 이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남북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정쟁적으로 이용한다면 큰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 행보 하나하나에 정치 행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행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죠. 이 민주당에서 혹시 한동훈 장관 입에서 뭐 정치 관련 발언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한번 잘못 툭하면 바로 지금 안 그래도 탄핵 뭐 얘기 나오는데 국민의힘 선 이런 얘기 나왔다가는 지금 한동훈 장관 발언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지자들 오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거의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큰 팬입니다. 오늘은 기차 이제 없으니까 저랑 혹시 나중에 사진. 우리 여기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자, 지난주에 대구 갔을 때도 사람들 많이 몰려서 3시간 동안이나 기차를 연착은 아니죠. 연기를 했죠. 그런데 대전 역시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어요. 예, 궁금했는데 역시나 또 많은 지지자들이 왔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법무부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먼저 대구의 한국어 능력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입구부터 한동훈 장관을 보러 온 지지자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꽃다발 들고 오신 분도 있네. 예, 저희 취재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실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일부 시민들은 힘내라, 좌천 때부터 응원해왔다, 더 많이 법무부를 홍보해달라 이런 응원 메시지도 남겼고 한동훈 대통령 이런 호응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개소식 종료 이후에 카이스트로 이동해서는 몰려든 학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1시간가량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3일 뒤인 24일이죠. 울산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대구 지금 대전, 울산 근데 다른 곳도 다닌 곳 있고요. 저 호남도 방문을 했었고 그 전에도 많은 장관들은 이렇게 다닙니다. 추미애 장관도 일정 있을 때는 지방 내려갔고 많은 그 장관들이 박범계 장관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왜 한동훈에게만 저렇게 관심을 끌까? 꽃다발도 받고 사인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이쯤 되면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 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이 다 저런 건 아니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팬덤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런 그 행보를 보이고 그다음에 그 유권자나 지지자들로부터 저런 이제 호응을 받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정계에 공식 입문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런 걸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저렇게 된 상당한 원인 중에
그 대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제공했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시작도 전에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민주당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었거든요. 한동훈 장관. 소통령 뭐 그랬잖아요. 소통령, 왕장관 뭐 해서 위상도 훨씬 높여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이제 이 그 퍼센티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이어서 이제 한동훈 정치인 만들기에 거의 나선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정계에 진출한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그런 공격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관심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예. 아마 진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한동훈 장관의 여러 저런 인기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전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요즘엔 뭐 그 무관심이 과연 가능할까? 뭐 처음에 김의겸, 그다음에 최강욱 이런 분들이었다면 요즘은 뭐 송영길 전 대표까지 계속 한동훈을 거론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이런 행사장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갈까? 아니면 뭔가 할 말을 준비하고 갈까? 준비하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의식을 했겠죠. 근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여의도 사투리 안 씁니다. 저는 5천만 명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그 총선 출마에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조금 달리 말들은 뭐가 바뀌었다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야, 이제 말을 준비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 중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 300명만 쓰는, 쉽게 말해서 의원들 300명만 쓰는 그런 화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렇다면 여의도 사투리를 한번 써본 적이 계신 정미경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정치 개혁하겠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결국 이미 이제 정치하겠다고 저는 그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콕 집어서 300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아무튼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그거를 뭐 역으로 지금 공격하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그 상대로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니 저는 앞으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정치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자꾸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남을 뭐 헐뜯거나 이런 뭐 가짜 뉴스를 쓰는 국정감사 자리를 이용해서 또 책임지지 못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 여의도 사투리, 그걸 여의도 사투리를 통칭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화법일까? 앞으로 어떤 화법을 쓰겠다는 걸까? 지금까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썼던 그의 화법은 이랬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황당한 주장이 나온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건 가짜뉴스다. 그럴 때 물론 화가 나죠. 근데 화를 내기보다는 반박을 해도 팩트로 반박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숭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한동훈 장관 그 민주당의 공세에 어떤 방패를 그동안 사용해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 화면에서 보듯이 자, 그 뭐 이런저런 이제 안민석 의원이나 뭐 과거에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거기에 틀린 팩트가 없어요. 어허. 틀린 사실관계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이 윤지호 지킴이를 자처했던 거는 다 기록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김남국 의원이 뭐 이모 얘기했을 때 그 이모가 그 어떤 사촌이나 뭐 이런 이모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모 씨다. 뭐 이런 거.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말하는 태도를 놓고 민주당에서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저는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의 반격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태도 논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역시 저거는 그 왜 기자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팩트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마 한동훈 장관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압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그때 제압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가짜뉴스 이런 거 말고 의혹 이런 거 말고 팩트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제압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가능한 방법인데 과연 가능할까? 지금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관심입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이 팩트라는 게요.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말싸움할 때 막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서 그랬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뭐 안민석 의원이 저때 저 얘기를 할지 예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많은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필요로 할 때 내가 저 사람과 논쟁할 때 그 팩트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팩트의 어떤 저장된 공간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그 장관들 중에서 지금까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처음이라고 보여져요. 장관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장관 출신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요. 즉각 순발력이 늘 훈련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정치의 영역에서 저는 그걸 거의 뭐 학습 효과가 거의 뭐 그냥 이제 어떤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하면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금방 성장한다고 보여져요. 즉각 학습 능력. 예, 머리가 좋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검사를 했으니까 머리가 좋은 건데 그거를 갖다가 금방 학습 효과가 너무 뛰어나고 그걸 또 금방 순발력 있게 또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삼박자를 다 이미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뭐 검사 출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검사는 물론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변호인과 뭐 검사가 말싸움을 하거나 그런 법정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말을 한다는 게 이제 공격적이잖아요. 검사는 이제 공세를 하다 보니까 팩트도 좋고 순발력도 좋은데 말을 하는 표현의 방법이 조금 순화돼서 얘기하면 어떨까, 조금 겸손하게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그런 대화를 한다면 뭐 뭔가의 토론의 우위에 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지만 한나라의 국무위원이 국회의원과 토론을 하면서 저런 식 말투를 쓰면 우선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볼 때. 그러나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세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정치 혐오 이런 게 또 반정치 이런 정서를 깔고 있는데 이런 거에 기반해서 말하자면 상대에 대해서 공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를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상대할 때의 우위에 있지만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갈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적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싸움을 좀 더 우위에 재밌게 그때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처신 그리고 그런 행태에서 앞으로 좀 더 말을 해도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 그 이제 보통 정치인 국회의원 정도 되면 사실 거짓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한테 싫은 얘기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고 넘어갔어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전제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왜? 김우겸 의원을 보세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거의 국무위원들처럼 대응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게 바로 분기점이라고 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팩트로 거짓말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이 특히 그런 자리가 많았었어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 전에 추미애 전 장관 소설을 쓰시네. 뭐 이런 그 대응 방법이 많았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쯤 되면 보통 3선 의원 뭐 이 정도 되니까 의원들과 좀 막역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요.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하고 말로서 흥한 자 말로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가 혹시 나중에 정치를 하다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설에 오를 수 있죠. 지금 얘기하는, 지금 민주당이 뭐 각종 설화로 지금 뭐 그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아마 민주당의 그 여러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일일이 다 대응하다가 보면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동훈 장관의 대응 방법을 보면 굉장히 저는 준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아까 안민석 의원과의 그런 대화도 그 뭐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했던 거를 자기 머릿속에 다 넣었다가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끄집어내다 그런 거보다는 그날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안민석 의원 거를 미리 다 찾아보고 스캐닝을 하고 그렇게 다 찾아보고 준비했다가 이제 대응을 하는, 뭐 저는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본인이 말을 하는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면, 이게 준비 안 하고 왜 애드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발언이 막 나오다 보면 기자들과 뭐 대화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나오다 보면 거기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과격한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겠죠? 그런 점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뭐 이런 건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준비된 정치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미 민주당에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화법, 이런 행보를 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장세동이 나와요. 장세동 같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분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그런 정도 호위무사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시기의 여포. 뭐냐면 멋지고 힘있고 세긴 하지만 과연 그분이 우리 그 어려운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고통과 고난, 힘든 모습, 월세, 전세, 그리고 취업 이런 것에 대한 과연 고민이 있을까? 자, 그러니까 뭐 고시패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꽃길만 걸은 사람이 뭐 월세 사는 사람들 그 고통을 압니까? 사실 이 얘기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에 했어요. 했다가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무슨 NHK인가요? 그 뭐 룸사롱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자, 이 밖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 지역 방문 행보가 이어지니까 친명계 핵심으로 불리는 방금 보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때 장세동, 동탁의 여포 같은 호위무사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지도부 역시도 반발 기류가 형성됐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아바타 한 장관과 붙을 상대는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약체 후보라고 이미 총선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깎아내리듯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장경태 최고위원도 덧붙였는데 짝퉁 윤석열 같은 느낌이라면서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이런 이슈몰이를 잇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다소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특히 팬덤 현상에 더해서 중도층의 표심까지 견인할 가능성이 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장관이 젊고 신선해 보여서 분명히 소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수도권 표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삼국지에 뭐 여포까지 나와요 이제 장세동까지. 자, 이런 공격 방법. 그러니까 뭔가를 팩트로 뭘 잘못했어? 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포 같잖아. 뭐 장세동 같잖아. 이제 두루뭉술한 이런 공격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은 하지만 사실은 공격이 아니고 어떻게 들리냐면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왜 우리는 저렇게 말을 이렇게 받아치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자기네 스스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뭐 여포 얘기하고 장세동 얘기하고. 사실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은요. 장세동 얘기하면 그 잘 아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언어를, 그러니까 여의도 언어, 어떻게 보면 저런 여의도 언어를 막 쓰고 있는 거죠. 단어들.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사실 아까 소구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옳은 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을 다 떠나서, 그다음에 정치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2030이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정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2030하고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의 장점이 단정하고 말 잘하고 의사표현 분명하다. 이게 지금의 젊은 세대들, MZ세대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을 거다.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답변하는 게 그동안 장관이나 또 정치인과는 좀 이질적 요소인 건 틀림없습니다. 약간 뭐 시크한 분위기에 툭툭 내뱉고 또는 묻는 말에 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은 역시 본인이 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인사검증에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제대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책임 안 지고 또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동훈 장관은 말은 잘할지 몰라도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나 또 이런 정책 비전이나 이런 건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그냥 아바타와 같은 이미지가 거의 겹쳐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좀 더 다른 측면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분이 선거에 앞장선다면 구태여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이요. 어제도 민주당을 향한 특유의 전투력을 과시를 합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철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하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아요. 한동훈이 뭐 나랑 뭐 이 정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달라요.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탄핵당할 사람이 누구다? 샴푸 산 사람이다. 초밥 먹은 사람이다. 라고 반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네, 참... 저 짧게 높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뭐 금방 알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핵심 내용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말을 안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자, 그게 탄핵이다. 그게 탄핵 사유지.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탄핵 사유가 있느냐 이걸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럴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그 이재명 대표 쪽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의 얘기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더 많이 공감하느냐 그게 이제 총선 결과로 나타나겠죠. 예.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반응을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평소 상황이라면 반응 안 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영수회담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안 만나줘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랑은 같이 싸우고 싶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급이 다르다고 이렇게 만들고 싶겠죠. 그랬는데 자, 한동훈 장관을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앞으로 검찰 수사받을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어제도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전관위원과 돈 받고
그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닮아가지고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청출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는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주고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대표 공격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응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 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살고 나는 전세 사는데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뭐 서울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 살고 고시 합격했다는 이유로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딱 글쎄요. NHK 룸사롱 그때 뭐 술 먹고 간 사람 누구죠? 이 얘기를 또 본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공격한 사람이 본전도 못 뽑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그 본전 못 찾는 저런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분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수사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 결국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저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 공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을 사유화한다라는 말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사용하는 게 맞을까? 아니 당장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사유화한 그 눈에 보이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세금으로 경기도의 세금을 빼가지고 자기 초밥 먹고 사실은 일제 제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일제 샴푸 쓰고 뭐 이랬다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권력을 사유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아마 교과서에 실린다면 그런 분들이 무슨 지금 누구에게 권력을 사유한다 이런 말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앞뒤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논평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자, 다음은 이 1년 전에 정치를 뜨겁게 달궜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 준비된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 말고 또 다른 스타 장관, 스타 장차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자 국민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원희룡, 이복현 총선 필승을 위해서 어벤져스 출동한다. 자, 어벤져스 구원투수가 누구냐? 지금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차관급입니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당 분위기가 이렇다는 건데요. 이 첫 필승 카드, 그러니까 인재 영입한 첫 총선의 필승 카드로 스타 장관 총출동 전략이 국민의힘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 이 장관들은 검증을 거쳤을 뿐만이 아니라 인지도가 이미 높은 만큼 스타 플레이어를 활용해서 선거에 좀 더 사활을 걸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로? 이 후보군으로 이미 물망에 올라와 있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이 되죠. 또 차관급이긴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수도권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요. 어벤져스에 빗대면서 총선 필승을 위한 어벤져스 총출동이다. 이런 표현을 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실 한동훈, 이복현 둘 다 이제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벤져스로 어떤 전략적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 어벤져스 전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일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의제 설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언론의 표현대로 어벤져스 전략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전략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 지금 우리 현실을 인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그 지점을 지금 놓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독재, 검사 그렇죠. 공화국 뭐 이런 얘기를. 네, 계속 지금 그거를 먹히든 안 먹히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계속 그 단어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한동훈 장관도 사실 검사 출신이고 이복현 위원장도 사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벤져스라고 그래갖고 검찰 군단 이러면 마치 민주당이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벤져스 전략, 이 장관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은 저는 안 쓰고 또 그런 전략도 쓰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겸손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원희룡 장관은 장관이니까 지금 험지 나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다 가야 된다고 봐요. 장관들한테.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보여줘야지 갑자기 무슨 스타 군단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한동훈 장관 검사 출신, 이복현 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과연 이 카드가 어벤져스로 적당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대로 묘하게도 이 세 분 다 검사 출신이세요. 물론 우리 장관은 좀 옛날에 떠난 지 3년 됐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신복에 가깝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계통에서 만약 선거를 치른다면 항상 선거 전략에서 본인들의 단점은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쪽의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16년이나 2000년 총선에서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의 색깔과 다른 영역, 즉 중도 확장할 수 있는 분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좀 새롭게 선보일 때 지지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벤져스 전략을 함부로 쓰면 오히려 손해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역에서 이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민일보에서는 지금 여권 고위 관계자가 어벤져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야권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거는 전형적인 야권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야권 프레임에 말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관측입니다만 혹시 야권 고위 관계자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중에 한 사람 원희룡 장관은 이 3명 어벤져스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인천 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붙을 수도 있다. 이 얘기 나오니까 누가 그렇게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인요한 험지 출마 시사한 원희룡에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최병묵 의원님, 왜 눈물이 난다고 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물론 인천 계양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인천 계양을 험지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이니까 자, 그런 곳이든 어디든 여튼 본인은 희생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험지 출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처음으로 호응해준 대통령 측근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앞장서주면 지금 이제 친윤계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의 거취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하게 만들죠. 긴장을 하죠. 아니 긴장을 하고 자기도 뭔가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김기현 대표나 장재현 의원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그 시각이 지금 시계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의 눈물이 나올 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이분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 자,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의 입장은 어떨까요? 만일에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정해지거나 이야기된 바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자 이재명 대표 한번 붙읍시다까지 했었잖아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때는. 근데 지금은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희생할 상황이 오면 하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쯤 되면 상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최지원 기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면 측근이나 측근들한테 원희룡이 온다던데 반응 없어요? 물어봤을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좀 궁금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측근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이 대표 쪽에서는 무관심이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제 어떤 지역구에 누구를 이제 여권에서 누구를 내보내서 이제 맞수로 두겠다라는 식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절 어떤 응답이나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내 비명계에서는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 계속 주목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출마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대표가 이쯤에서 직접 맞서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더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직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차가 움직였는지 포가 움직였는지 어떤 행마했는지 지금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은요. 요즘에 현수막 때문에 젊은 층 비하했다고 했는데 여성 비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도 여성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현 시국을 또 현 대통령의 행태를 규정하는 명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이야기. 도자기 박물관에 아무리 귀한 도자기들이 예쁘게 전시돼 있어도 코끼리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도자기가 다 망가지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의 엄청난 멋진 댓글이 있었죠.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든 그저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입니다. 저 말은요. 2월 달 발언이에요. 최근에 민영배 의원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거기 가서 암컷들을 저희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암컷 그랬잖아요. 근데 저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에도 했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올 초죠. 지난 2월에 의원직 신분일 때 그것도 국회 로텐더홀 안에서 발언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면서 한 말인데요. 이 최강욱 전 의원은 당시에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박물관에 있는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도자기가 어떻게 되던 말던 암컷 보호에만 열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화상회의 도중에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게 아직 처리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암컷 질환이요. 자, 민주당 단체 대화방 카톡방이라고 하죠. 저희들 그래픽 준비돼 있죠. 카톡방에 대체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의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습니까?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민영배 의원이 망가졌다고?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인가? 지금 조선일보 보고 나서 우리 당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고 다닐까? 정치인이나 유튜버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겁니까? 라고 지금 의원들 간에 전재수 의원이 이제 거드는 거예요. 야, 의원들 사이에 지금 이런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원웅 의원,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원웅 의원이 아니 우리 당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최강욱 얘기 들었어요? 암컷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뭘 망가졌? 이게 이제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했던 얘기니까 민영배 의원이 나서서 뭐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이거 조선일보만 너무 보지 마세요.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던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아니 그럼 계속 암컷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유튜버입니까? 정치인이지 유튜버입니까? 야, 이 논란 민주당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 이게 심각하게 돌아갈 것도 같아요.
최강욱 의원이 던진 돌이. 예, 이게 어제 밤에 이제 의원들만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관한 이제 행사에 왔다가 최 전 의원이 왔다가 구설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철험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 민영배 의원이 이원욱 의원이 우리 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개탄스럽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니까 민 의원이 즉각 우리 당이 망가졌다니 특정 언론이 민주당의 기준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야. 언론이 문제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두둔한 걸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 의원 발언에 오영환 의원은 제발 특정 언론과 특정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잘못까지 이 비판을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요. 또 소개해 주신 대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힘들게 골목길을 돌아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제발 말들 좀 조심하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또 박찬대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민영배 의원 편드는 발언을 하면서 설전이 더 오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별다른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또 별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다 이제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고 나니까 이재정 의원이 이방 글이 생중계되고 있다 지금 언론에. 그래서 내가 더 말을 아낀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달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최고위나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 백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이제 뭐 비판하는 그리고 뭐 단도리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낼 거라고도 하는 상황이고요. 예. 민영배 의원은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했던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둔한 게 아니고 이게 특정 언론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원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백하게 잘못이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거 조선일보에 나온 거잖아.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조선일보가 그렇게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중앙일보가 그렇게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동아일보가 그렇게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한겨레도 그렇게 썼고 경향도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 나온 거는 옮기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원들 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 의원은 어떨까요? 자, 민주당 여성 의원 지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요거 먼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었잖아요. 아직은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설치는 앙컷으로 비하하는 저질 막말 정치의 끝판왕 최강욱 정계를 떠나고 민영배, 김용민 의원을 민주당은 전원 탈당시키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라.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막말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원순, 오고든까지 소환이 되는 겁니다. 자, 여성 의원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의원은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최강욱 의원의 수준을 저는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서도 지난번에 사실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짤짤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실 징계도 받고 그랬지만 그게 전혀 나아지지 않고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자, 민주당의 수준을 지금 아까 카톡방에 있는 게 다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자,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진보라고, 진보 정당이라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성인지 교육 이거를 마치 자기네들이 점유하면서 그걸 국민들께 계속 홍보하고 그다음에 모든 여성들을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자랑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피해 호소인에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이게 보여줬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그 옆에서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때 현역 국회의원들이 웃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개혁의 딸들, 개딸들 민주당의 그 여성분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입장을 밝혀주세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입장 밝혀주세요. 이게 여성 존중입니까?
그래서 저는 최강욱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께 어떤 입장을 낼지 그거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짧게요. 시간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도 뭐 대통령 영부인을 겨냥한 여러 그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단어까지 썼던 사람이 의원이나 의원 신분, 의원을 얼마 전에 의원을 있었나요? 그만뒀죠. 예.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 일반적인 중도층 유권자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없었고 또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당 지도부에서 그 아주 가차 없이 읍참마속을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과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1년 전에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매체의 내부자로부터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만 짧게 전해드리죠. 일단 김의겸 의원의 문제제기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요. 녹취까지 있으니까 다 그런가 싶을 정도였는데 결국 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알고 다시 들어보시면 참 이 장면 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배가 같이 자기가 부르겠대. 동배가 같이 윤석열이 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라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이 의혹이 그 가짜 뉴스라는 건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새로운 폭로가 나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특종의 눈이 멀어 거짓말을 보도한 거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보시죠. 자, 특종의 눈 멀어 오보,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거기에 있는 더 탐사에 있는 작가가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거짓인데 그래도 이렇게 알면서도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던 매체인 더 탐사의 작가였던 김모 씨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한 거냐면 당시에 그 어떤 사실관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거짓말을 그대로 특종의 눈이 멀어서 보도를 했다.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당시 더 탐사 대표가 해당 첼리스트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첼리스트가 증언을 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면서 인터뷰를 거부했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강행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인터뷰를 거부했는데. 네, 그랬는데 더 탐사 측에서는 그 의혹 보도 당시에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 김 씨는 더 탐사에 없었다. 최근에 더 탐사가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흠집 내기용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더 탐사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 작가가 또 지금 더 탐 사람 갈등 관계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만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첼리스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시죠. 술자리는 있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저도 처음 주소를 받아서 찍고 가게 됐고 거기가 청담동인 건 맞아요. 뭐 동백아가씨라든지 뭐 사랑투라든지 이런 얘기 했지만 그날 연주한 건 맞습니다. 사실 그냥 그분들이 없었던 것뿐이지. 자, 당시에 이 문제 취재했던 최지원 기자. 자, 그럼 저 술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실제로는 지금 김두일 작가가 거짓말에 특종이 눈이 멀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한 얘기가 당시 청담동 술자리 자체는 있었던 게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또 30명의 김앤장 변호사는 없었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과 인수위 출신의 이모 인사 그리고 또 모 대부업체 회장과 한 명의 변호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세창 씨 그다음에 뭐 인수위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대부업체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군요. 예, 이 당시에 첼리스트가 이 동거하던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이자 남자친구에게 이제 장시간 이제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장시간 못 받았는데 이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또 특종의 눈이 먼 강진구가 그 녹취를 그대로 보도한 거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최초 보도 일주일 전에 첼리스트와 통화가 됐는데 할 말이 없다고 거부를 했는데 보도를 강행한 점도 있었다고 거론을 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막판에 이 첼리스트와 통화가 닿아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첼리스트가 직접 언론과 소통을 하지 않을 때고요. 예. 이제 경찰 그때 통화했었잖아요. 예, 그때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첼리스트가 직접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맞다라는 진술을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황을 그러면 김의겸 의원 그리고 또 더 탐사 직원들은 몰랐던 것이냐라고 또 수차례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설명을 다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진구 씨와 대화했던 문자 기록 같은 것들도 보여주면서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최대 의혹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제 착석이었고 그 당시 이제 일정에 참여를 새벽 술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윤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 한동훈 장관은 사랑투를 불렀다. 이런 구체적 증언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신빙성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이제 유튜브 매체에서 했던 건데 그 당시 첼리스트는 이 동백 아가씨가 이세창 전 총재가 좋아하는 곡이다. 이런 설명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전 총재가 연주를 해달라고 해서 본인은 그 오라고 한 장소에 직접 가서 이 이세창 전 총재가 요구했던 동백 아가씨를 연주했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했는데 반복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더 탐사에서는 이 진술 자체는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경찰 조사도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뭐 윤곽이 다 잡혀가고 이랬는데 아직도 그 동영상 그러니까 보도된 그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 청담동 술자리로 지목된 그 음악 카페의 이제 경영자가 더 탐사를 상대로 이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달라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정기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조정기일에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니까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이다. 그리고 이미 동영상이 법원의 가처분을 통해서 비공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상황이고요. 예.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제 재판으로 가서 판결로서 동영상이 삭제되는지 손해배상액이 인용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 혹시 학교 다닐 때 한 3교시 끝나면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매점 가잖아요. 몰래, 선생님 몰래. 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혼나죠. 근데 이 영상도 그러다가 발생한 일이랍니다. 학생이 매점 몰래 갔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때 나누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 정말 황당합니다. 들어가. 뭐 남의 지원 따라 안 해요? 우리가 한 번은 내주는 되는 사람 아니에요? 너한테 왜 나왔어요? 네 가방 잡았다고. 근데 제 가방이 어? 네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서. 알아. 그대로 내가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매점 갔다 이렇게 올 때 가방을 딱 잡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나 봐요. 네, 왜 머리카락 감아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교권 추락 때문에 사실 올해 굉장히 슬픈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조금 잊혀질까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교권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입니다. 네. 지금 저 여학생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의아한데 고등학생으로 보기에는 치마도 지금 너무 짧고요. 사실 태도도 지금 짝다리에 한쪽 팔을 어깨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이러고 얘기를
얘기예요. 네, 이제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지금 또 그냥 어른도 아니고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저런 태도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좀 굉장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억울한 게 있어서 반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있을 만한 그런 욱하는 감정이었다면 또 조금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지금 내용을 들면 뭐 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러셔도 돼요. 뭐 성희롱 하셨잖아요. 뭐 그냥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고 일부러 시비를 거나라는 선생님한테. 생각이 네, 그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것은 이거 영상을 찍고는 그러니까 누가 찍고 있대요? 네, 킥킥거려요. 그래서 이걸 약간 설정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보기 불편한 영상입니다. 야, 참 요즘 학교가 저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개탄을 하고 있는데 누리꾼들이 아마 저 선생님이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또 책 잡히고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학생이 뭔가 지도를 하려고 해도 학생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하지 못하고 가방만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가방 잡다가 머리카락 잡혔다고 지금 저러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선생님이 학생 잘못도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사자간에 지금 예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킥킥대고 있거든요. 구경하면서 킥킥대는 학생도 문제다. 저 선생님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자 아버지이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참.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요. 어느 날 119로 전화가 옵니다. 119에 언제 전화하십니까? 급하니까 전화하잖아요. 신고 전화를 그렇게 하잖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분은 급하긴 한데 한 30분 뒤에 와요. 예약을 했대요. 그랬다가 생긴 일이랍니다. 구급차를 예약했답니다. 근데 그게 소방관 잘못이래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일단 박상희 교수님, 당시 저희들이 그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 지난 8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올해로 7년차라는 30대 소방 공무원 A씨가 119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열과 콧물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샤워도 해야 되니까 30분에 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아픈데 나 샤워해야 되니까 30분 뒤에 구급차 보내라고요? 네, 사실 개인 차량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방 공무원께서는 좀 이것도 옳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래도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30분 후에 딱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소방관이 한마디 해줘. 그렇죠. 택시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급차는 이런 식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업무를 했는데 그 후에 그 차량을 타셨던 분께서 모멸감을 느꼈다라면서 여러 번 신고를 한 거예요. 민원을 넣었어요? 네,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 공무원이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방 공무원이 징계요? 자, 아까 그 상황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러니까 119로 빨리 와달래요. 그런데 나 샤워하고 병원 가야 되니까 30분 정도 뒤에 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해달라는 대로. 근데 한마디 해야죠. 아니 무슨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가 무슨 뭐 콜택시입니까? 30분 뒤에 와달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다고 모멸감을 줬다고 민원을 냈고 결국 이 소방관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네, 일단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이 불친절한 부분을 이제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환자에게 친절할 것이 이제 요구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특히 불친절하게 이제 응대한 것은 소방대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다는 주장이고요. 또 응급적 잔재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징계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아닌 신고자들의 구급차 이용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이 소방대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소방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집에 보일러가 안 된다고 119에 전화한대요. 그래서 빨리 와서 뭐 보일러 고쳐달라고? 그것도 아니래요. 집에 보일러가 안 되니까 빨리 우리 집주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참 우리 소방관님들 참 힘들게 고생하고 계신데 이제 추운 겨울에 소방관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기다리십시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소방관님들 포함해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